이번 동영상에서는 포화송 방정식을 다루려고 합니다. 포화송 방정식은 매우 중요한 방정식이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다룰 수가 없어서 여러 개로 나누어서 다루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 첫 번째 동영상에서는 소스 프리 케이스를 제일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 괄호를 치고 generalized 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generalized 포화송 이퀘이션 이라고 하면 원래 포화송 이퀘이션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일반화를 했다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에 배웠었던 그 라플라스 이퀘이션은 어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함수 파이가 있었을 때 이 파이를 라플라시안 오퍼레이터를 가해서 그것이 0과 같다 라고 놓는 것을 라플라스 이퀘이션이라고 불렀었죠. 포화송 이퀘이션은 좌변은 똑같지만 다만 우변에 그 전에 라플라스 이퀘이션에서는 0이었던 그 부분을 0이 아닌 일반적으로 0이 아닌 어떤 소스 함수를 갖다 넣은 것입니다. 보통 이 소스 함수는 알려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는 로라고 표시를 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포화송 방정식은 포화송 방정식인데 하필이면 소스가 0과 같다, 소스 프리하다 한다면 이것은 결국 라플라스 방정식이 되겠죠. 그래서 라플라스 방정식의 좀 더 일반화된 꼴로 포화송 방정식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generalized 포화송 이퀘이션이라고 우리가 말할 때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generalization이라고 말할 때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조금 더 설명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지, 어떻게 이런 방정식들이 유도가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는 맥스웰 방정식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맥스웰 방정식은 전자기파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시간에 따른 변화를 나타내는 방정식이죠. 이 방정식은 전기장과 자기장에 대한 다이버전스와 컬을 기술을 해주는 방정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네 가지 조합 중에서 자기장, 전기장, 그리고 다이버전스와 컬 이 네 가지 조합 중에서 전기장에 해당하는 값을 다이버전스 취하는 것에 대한 방정식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쿨롱의 법칙을 구현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을 진공이 아니라 어떤 일반적인 매크로스코픽한 물질계에서 표시를 하게 되면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D 필드의 다이버전스가 net charge density인 로와 같다 라는 식으로 쓰여질 수 있게 됩니다. 하나씩 설명을 하면 여기서 D 벡터는 이 포지션 디펜던트한 D 벡터는 사람들이 디스플레이스먼트 벡터라고 부르고요. 우리말로 이제 변이 벡터라고 부르죠. 그런데 보통 이것과 전기장, 이 필드와 관계가 있는데 이 전기장과 디스플레이스먼트 벡터 사이에 관계를 나타내어주는 그들 사이에 관계를 나타내어주는 스칼라 값을 가정을 할 수가 있게 도입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 값을 퍼미티비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장에다 간단한 심플 미디엄일 경우에는 전기장에다 퍼미티비티를 곱한 값이 디스플레이스먼트 벡터의 값을 주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뭐 간단한 물질이 있었을 때는 이것이 결국은 전기장에 해당하는 값을 다이버전스를 취하게 되면 그것이 net charge density가 주어진다 라는 값이 되는데요. 우리가 다루게 되는 시스템이 반드시 이 이필론 퍼미티비티 값이 한 가지 값으로 주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주어진 물질에 대해서는 퍼미티비티 값이 한 가지 값으로 주어질 텐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스템이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복수의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다면
그러면 어떤 점에 있는 물질이 물질 1인지, 물질 2인지, 물질 3인지에 따라서 퍼미티비티 값이 다 다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럴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다루는 시스템이 균일한 물질로 되어 있을 때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제너럴라이즈드 포화송이케이션이라든지 온갖 종류의 이런 설명들이 필요가 없게 되는데, 하지만 만약에 유전율이 공간의 함수로, 정말로 트리비얼하지 않은 함수로 나타나게 될 경우에는 이 문제가 이제 중요해지게 되는 것이죠. 일렉트로스태틱한 가정을 쓰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 전기장을 어떤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 phi라고 부르는 값에 그레디언트를 취해서 거기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일렉트릭 필드를 나타내 줄 수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저 두 번째 단락을 보고 계시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E는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오브 phi, 이 값을 위에 있는 식에다 대입을 하게 되면 결국은 맨 아래에 있는 것과 같은 이런 간단한 식으로 나타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식을 잘 보시면 먼저 phi라는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이 있는데, 그것의 그레디언트를 취하고 거기서 바로 다이버전스를 취하게 되면 이것은 그냥 라플라시안 오퍼레이터가 되겠죠. 그런데 그레디언트까지 취한 요 벡터에다 바로 다이버전스를 취하지 않고 포지션 디펜던트한 입실론 함수를 곱해주고 그 이후에 다이버전스를 취하게 됩니다. 그 값이 우변에 있는 것 같이 마이너스 로로 주어지게 되는 소스 함수와 같다라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맥스웰의 방정식 중에 하나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정식은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포화송 방정식이 아니죠. 포화송 방정식이 되기 위해서는 이 방정식에 나타나 있는 입실론 값이 공간에 대한 함수가 아니어야 됩니다. 그냥 상수면 포화송 방정식이 될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 계산전자공학 이 분야에서 사람들이 정확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흔히 포화송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하다가 이것을 일반화된 포화송 방정식이라고 이름을 제가 부르고 있고요. 문헌들을 찾아봐도 조금 더 수학적으로 엄밀한 논문에서는 이것들을 제너럴라이즈드 포화송 이퀘이션이라고 부르긴 합니다. 하지만 공학 논문들에서는 거의 대부분 별다른 이야기 없이 이것을 그냥 포화송 방정식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나중에 포화송 방정식이라고 말을 하더라도 이것이 실제로는 수학적인 의미에서의 포화송 방정식이 아니고 그것의 일반화된 형태라는 것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전 페이지에 있었던 그 방정식을 포화송 방정식이라고 이제부터 부른다고 생각을 할 때, 그러면 소스 프리 케이스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방정식에서는 소스가 마이너스 로의 형태로 주어지게 돼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소스 프리 상태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슬라이드에 있는 두 개의 방정식 중에서 바로 위에 있는 방정식이 되겠죠. 우변에 원래 있어야 되는 마이너스 로 항이 0으로 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와 같은 방정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방정식은 라플라스 방정식이 아닙니다. 왜냐면 라플라스 방정식이 되기 위해선 라플라시안 오퍼레이터가 필요한데요. 입실론이 R의 함수일 경우에는 이것은 라플라시안이 아니기 때문에 라플라스 방정식으로는 돌아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좀 다르고요. 1차원 공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역시나 이와 같이 간단한 1개 미분을 먼저 취하고 거기에 입실론을 곱하고 다시 1개 미분을 취하는 이런 형태로 간략하게 써줄 수 있게 됩니다. 자,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라플라스 방정식은 그러니까 결국은 한번 미분을 해주고
거기에 별다른 일을 하지 않고 또 한 번 미분을 해주죠. 그러니까 결국 두 번 미분을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화된 포화송 방정식이 만약에 소스 프리한 컨디션이 아래 있다고 한다면 두 번째 식처럼 쓰여지게 될 것이고요. 미지수를 파이를 한번 미분하고 거기에 입실론을 곱하고 이건 포지션 디펜던트한 함수고 그걸 마지막으로 미분을 해주게 됩니다. 얘네들은 비슷해 보이죠. 하지만 아주 비슷해 보이죠. 하지만 걔네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한번 실제 예에서 볼까요? 우리 두 개의 축전지, 캐패시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축전지가 있는데요. 양쪽 끝에 금속이 있고요. 걔네들 두 개의 금속 사이의 거리는 스몰 a만큼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한 5나노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 사이에 유전체를 집어넣었어요. 그 유전체를 집어넣었는데 그 유전체의 상대적인 퍼미티비티, 렐러티브 퍼미티비티 값이 11.7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입실론 낫이 진공의 유전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11.7배만큼 되는 그런 유전체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양단에 만약에 1V를 인가를 하면 그러면 이 안에서는 포텐셜이 어떻게 움직일까요? 이거 저번에 풀었었던 라플라스 방정식의 해가 되겠죠. 그래서 포텐셜은 만약에 왼쪽이 0이고 오른쪽이 1V로 되어 있다면 그렇다면 포텐셜은 그냥 X를 A로 나누어 준 것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왼쪽에 있는 그림이 나타내고 있죠. 근데 오른쪽에 있는 시스템을 한번 볼까요? 이게 역시 똑같이 5나노미터만큼 떨어져 있는 두 개의 금속판이 있는데 그 사이를 유전체로 채웠습니다. 근데 유전체로 채웠는데 이번엔 한 가지 물질로 채운 것이 아니라 두 개의 물질로 채웠고요. 각각 2.5나노미터 두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첫 번째 물질은 비유전율이 11.7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질, 오른쪽에 있는 두 번째 물질은 그것보다 훨씬 작은 유전율을 가지고 있어서 3.9의 상대 유전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1V를 걸어 주었을 때 이 소자 안에서, 이 캐패시터 안에서 임의의 포인트 X에서의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을 구해보면요. 이와 같이 구간에 따라서 1번 물질 구간과 2번 물질 구간에서의 포텐셜 값이 다른 기울기를 가지게 됩니다. 왜 다른 기울기를 가지게 될까요? 이 기울기가, 포텐셜의 기울기가 나타내는 것이 바로 전기장, 일렉트릭 필드가 될 텐데 유전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서도 그 내부에서 전기장의 크기가 다르게 됩니다. 전자기학 수업을 들으셨으면 아마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문제일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시스템이 서로 다른 이 두 개의 시스템을 가지고 방정식을 세워보면 결국은 이 두 개의 시스템을 다르게 만드는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입실론이 비유전율이 위치의 함수인가 아닌가 하는 차이가 이 두 개를 결정적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균일한 물질을 다루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일반적인 위치에 의존하는, 위치마다 달라지는 비유전율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한 능력이 되겠죠. 그러면 한번 이제 이걸 이산화를 해봅시다. 퍼미티비티가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때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점 중에서 i가 첫 번째 점이라든지 i가 n번째 점이라든지 이럴 때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전압이 0V 혹은 1V 이렇게 정해진 경계 조건에 의해 가지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이 i가 2에서부터 n-1까지 중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산화를 해줘야 될까? 옛날에는 이계미분 오퍼레이터를 나타내는 간단한 식을 도입을 해가지고
어프록시메이션을 도입을 해서 그걸 가지고 작업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게 단순한 이계 미분이 아니라 일계 미분을 하고 함수를 곱하고 다시 일계 미분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줘야 될까 조금 고민이 되실 것입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이거를 그 식 자체를, 식의 좌변과 우변을 적분을 해주는 거예요. 적분을 해주는데 적분의 아래 끝과 위 끝이 바로 x의 i-0.5에서부터 x의 i 플러스 0.5까지 적분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하시겠죠. 궁금해 하시겠죠. 여기서 말하는 x의 i-0.5는 도대체 뭔가요? x의 i 플러스 0.5는 도대체 뭔가요? 우리는 알고 있는 게 xi를 알고 있고 xi-1을 알고 있고 xi 플러스 1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더하기 0.5라든지 빼기 0.5를 하는 건 이건 뭔가요? 라는 질문이 당연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요 값들 i-0.5라든지 i 플러스 0.5라든지 이렇게 해프 인티저 인덱스를 어떤 의미로 사용을 했냐면, xi하고 xi-1하고 그 사이에 있는 그 중간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xi-0.5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xi하고 xi 플러스 1하고 그 사이의 중간점은 역시나 xi 플러스 0.5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표기를 해주고 적분을 해주면 한 번 적분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적분 중에, 미분 중에서 첫 번째 미분이 이제 사라지게 되고요. 다만 그 안에 있는 미분되기 되는 그 함수의 윗끝과 적분 구간의 윗끝과 아래끝에서 계산된 값을 우리가 필요로 하게 되고요. 그걸 실제로 적어본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바깥쪽에 있었던 미분이 입실론에다 d phi over dx를 그거를 미분을 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윗끝과 아래끝에서의 이 함수를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입실론 자체는 바로 x의 i 플러스 0.5에서의 값을 쓰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미분 값은 일개 미분 값도 x의 i 플러스 0.5에서의 값을 쓰면 될 겁니다. 똑같이 아래끝에 대해서도 그 지점, 아래끝에 해당하는 그 지점 포인트에서의 유전율을, 퍼미티비티를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d phi over dx도 바로 그 xi하고 x-1 사이의 중간 지점에서 계산한 일개 미분 값을 사용을 하면 될 것입니다. 설명이 좀 복잡하죠?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요 유전율에 해당하는 값들은 물질이 정해지면 정확히 결정이 되니까 별다른 어려움이 없고요. 유일하게 이제 남은 질문은 요 중간점에서의 일기미분값을 어떻게 결정하나요? 그런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이 오른쪽 하단에 그림을 하나 그려봤는데요. X축은 X 위치를 나타내고 있고요. Y축은 거기에 해당하는 포텐셜 값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XI라는 점에서 포텐셜의 값을 phi i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죠. 그 다음에 XI 플러스 1이라는 점에서의 포텐셜 값을 phi i 플러스 1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구간 XI에서부터 XI 플러스 1까지 이 구간에서의 기울기를, phi의 기울기를 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화살표로 표시한 이 x의 거리하고 그 다음에 phi의 증가량, 이것들을 비율을 구하게 되면 이 구간 사이에 xi에서부터 xi 플러스 1번까지 그 사이의 구간에서의 평균적인 변화량으로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식에서 보면, 두 번째 식의 우변을 보시면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두 개의 화살표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개의 화살표로 나타내지는 이 거리들의 비를 나타낸 것이고 바로 평균적인 기울기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 평균적인 기울기를 그러면 이게 어디에서의 값이라고 생각을 해줄까? 평균적인 것이니까 당연히
xi에서부터 xi 플러스 1번 사이에 어디서의 평균적인 값일 텐데요. 여기서는 어떻게 가정을 하냐면 이런 평균적인 기울기가 대충 한 가운데쯤에서의 값이라고 생각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진짜 정확하다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이산화를 위한 가정을 하게 되고요. 가정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아주 좋은 가정이 되겠고요. 그래서 양쪽 끝에서의 포텐셜 값들이 결정이 돼 있고 걔네들 사이의 위치가 딱 정해져 있을 때 그것에서의 평균 기울기를 어디에 배정을 하냐면 그들 사이의 중간 지점에 배정을 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해줬을 때 n이 5짜리 간단한 예제에 적용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x가 3이 가운데 그러니까 점이 5개가 있을 테니까 1번, 2번, 3번까지는 물질 1번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3번, 4번, 5번은 물질 2번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질 1번과 물질 2번이 정확히 x가 x3인 부분에서 만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요. 이때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 일반화된 포화송 방정식을 소스 프리한 상황에 대해서 쓰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매트릭스 A 매트릭스가 쓰여지게 됩니다. 첫 번째 행과 다섯 번째 행이 바뀌지 않는 것은 아마 손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경계 조건은 안 바꿔줬으니까요. 그런데 두 번째에서부터 세 번째, 네 번째는 좀 바뀌었죠. 여기서는 비유전율을 사용을 해서 입실론 1이나 입실론 2를 명시적으로 적어 보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입실론 1, 두 번째 행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행에서는 이게 입실론 1들이 다 들어가 있지만 세 개의 모든 값들이 다 입실론 1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얘네들의 상대적인 비는 1, 마이너스 2, 1 전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 x가 x2인 점, 이 지점은 그냥 첫 번째 물질 안에 있는 점이잖아요. 거기는 왼쪽을 봐도 오른쪽을 봐도 다 1번 물질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마치 1번 물질만 계속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줘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나누고 나면 1, 마이너스 2, 1 이런 비율을 나타내게 되겠죠. 동일한 말이 x가 4인 부분에도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네 번째 행을 보시면요. 거기서도 입실론 2, 마이너스 2 곱하기 입실론 2, 입실론 2가 있지만 얘네들도 상대적인 비는 역시 1, 마이너스 2, 1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두 번째 물질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다른 특이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x가 3에 해당하는 곳이에요. 이 x가 3인 곳은 두 개의 물질이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왼쪽으로 바라보게 되면 첫 번째 물질이 있게 되고 오른쪽으로 바라보게 되면 두 번째 물질이 있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쓰여지는가 하는 것이 바로 세 번째 행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보시면 이 성분들이 입실론 1 혹은 마이너스 입실론 2 빼기 입실론 1 또 플러스 입실론 2와 같이 입실론 1과 2의 상대적인 비에 따라서 그 크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게 왜 얻어졌는지는 아마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풀고 있는 방정식이 보통의 라플라스 방정식이 아니라 일반화된 포화송 방정식이기 때문에 그걸 한번 적분을 해주었을 때 그 앞에 개수가 붙게 되고요. 그 개수가 x 3번 위치에서 봤을 때 오른쪽은 입실론 2를 보게 돼 있고 왼쪽은 입실론 1을 보게 돼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만약에 입실론 1하고 입실론 2가 어쩌다가 같은 경우가 있다면 이 경우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그 개수들이 상대 개수들이 1과 마이너스 2와 1이 되니까
라플라스 방정식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하지만 입실론 1과 입실론 2가 다를 경우에는 이들이 다른 결과를 줄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매트랩으로 풀어볼까요? 자, 하나하나 해보면요. 먼저 A 매트릭스는 이번은 어떻게 쓰여질까요? 1번 첫 번째 행하고 다섯 번째 행은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뀌는 게 없는데 두 번째 행을 한번 보실까요? 두 번째 행에서는 11.7, 11.7 그리고 그것에 마이너스 2배를 곱한 23.4 마이너스 23.4가 나오게 되고요. 네 번째 행에서는 3.9, 3.9 그리고 그것에 마이너스 2를 곱한 7.8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입실론 제로는 다 공통된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 주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한 숫자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행을 한번 보시죠. 이 세 번째 행에서는 3,4의 값과 3,2의 값이 다릅니다. 왜냐면 걔네들의 상대적인 비유전율이 3.9하고 11.7도 다르기 때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아고날 성분인 3,3 값도 역시 다른 값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b는 똑같을 거고요. 달라지는 게 없을 거고 이것을 한번 풀어 보십시오. 아마 결과를 얻으시고 나면 우와 신기하게도 정말 우리가 풀었었던 어널리틱한 솔루션하고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정리를 하면요. 오늘 우리는 쉽지 않은 내용을 배웠습니다. 일반화된 포화송 방정식에 대해서 배웠고요. 처음에 왜 우리가 이것을 포화송 방정식이라고 부르는가? 실제로는 포화송 방정식이 아닌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설명이 끝나고 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복잡한 방정식을 잘 이산화를 해줄 건가 하는 것을 논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였냐면 주어진 방정식을 적분을 하는데 위끝에서부터 아래끝, 아래끝에서부터 위끝까지 적분을 하게 되고 그 아래끝과 위끝을 각각의 점들과 점들 사이에 중간 지점으로 잡아준다 라는 것이었고요.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우리가 일개미분항들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중간 지점에서 계산된 일개미분들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적절한 가정을 통해서 평균적인 기울기로부터 가정에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을 해서 이산화를 해보니까 정말 얻어져야 되는 어널리틱한 솔루션이 얻어진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제 생각엔 저의 경험으로는 이 라플라스 방정식에서 이 일반화된 포화송 방정식을 갈 때 어떤 난이도의 한번 점프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동영상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갑자기 어렵다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러 개의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는 시스템을 다루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요 강의 동영상을 잘 보시면서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소스 프리한 포화송 방정식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소스들을 넣어가면서 한번 작업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